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6강 사회복지조직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 설계를 알아보고, 두 번째로 직원 모집과 채용, 세 번째로 보상과 평가, 다음 끝으로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소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관리의 정의입니다. 인적자원이라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조직도 배웠습니다만은,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와서 일을 하니까 사람을 일단 잘 뽑아야 되겠죠. 선발을 잘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도 잘 시키고, 그 다음에 배치도 잘해서 또 사기양양책으로 후생도 이해하고 보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평가도 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관리 정의가 뭐냐? 구조화된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 조직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경영층과 직원과의 관계, 또 그 다음에 직원의 능력 개발 및 향상을 기한다 이거죠. 직원의 능력 개발은 교육 이런 걸해서 시작되겠죠. 그래서 비너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조직과 같은 이런 노동집약 체계에 있어서 인적자원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노동집약 그런 체계도 있지만은 그 클라이언트, 그 욕구를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서 밀접하게 실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인력이 사회복지 인적 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지식, 기술, 성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식화하는데요. 인적 자원 관리의 핵심 요소들을 해가지고 우선은 이 직무를 설계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직무 분석도 있고, 또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모집하고 또 채용할 것인가,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집되면은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규 교육사부터 또 재직자 교육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신규 교육 위주로만 일단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상과 승진 단계겠습니다. 승진이나 그 인적 자원 어떤 그 동기부여 사계 양형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직무 수행 평가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무 설계입니다. 거기서 직무 분석인데요. 직무 분석이란 뭐냐? 분석적 방법에 의하여
직무 내용에 대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한다. 또 직무활동의 내용이라든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 장비, 환경, 능력을 파악한다. 방법은 비공식적으로 직원 면담도 있고 공식적인 절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기술서입니다. 직무기술서는 직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린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얻은 그 직무에 대한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직무가 왜 필요한지, 직원은 어떠한지, 조직은 어떠한가, 이것을 이제 분석하는 것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특정 그러니까 직무직위에 부과된 임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 직무에 부과된 임무가 뭐냐 이거죠. 임무. 그리고 그 책임이 뭐냐 이거죠. 이게 이제 직무 분석인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우선 직무 명칭이 있겠죠. 소속 부서, 뭐 직속 상관 등 그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 개요가 있겠죠. 직무의 그 핵심되는 내용을 요약한 그런 직무 개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의 목적과 직무에서 기대되는 결과죠. 다음은 장비가 있어야겠죠. 직무에 필요한 도구죠. 어떤 장비를 가지고 일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환경이 있겠죠. 직무의 환경적 특성, 그죠? 또 작업 활동으로 직무의 임무 및 직무 책임과 직무에 요구되는 사회적 측면, 이런 것이 기술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참고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 직무 설계에서 직무 또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직무 기술서하고 비슷한데 차이를 굳이 구분한다면은 직무 기술서는 직무 내용에 비중을 두는데 반면에 직무 명세서는 인적 요건에 좀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명세서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기술합니다. 자격 요건을 기술한 것이다. 자격 요건. 그러니까 그 인적 요건에다가 이 포커스를 맞춘 것이죠. 직무 명세서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 사회복지사, 운전면허 등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교육 수준 및 경력이라든가 또 판단력과 주도력, 책임, 육체적 노력, 그리고 육체적 기술,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 정서적 특징, 필요한 능력과 그 수준, 감각 기능의 사용도와 필요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 기술서하고 참고적으로 직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직무 분류입니다. 직무 분류는 직무를 내용과 종류, 또 기능과 난이도, 일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냐 이거죠. 중요도, 또 책임 정도, 기타 제 특성에 따라서 체계화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동일 유사한 역할을 가진 직무의 집단으로 직무를 수평적이고 또 수직적으로 분류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 직무 분류가 되면은 이 인사의 의사결정의 자료로 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이라든가 또 승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동, 뭐 전보라고도 하죠. 이동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에 따라서는 또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니까, 재배치도 바꿔야 되니까. 그 다음에 훈련, 교육훈련이죠. 그죠? 이런 데에 대해서도 자료가 되고, 또 개발, 그 개발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뭐 영양 개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능력 개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다음에 이제 임금을 책정하는데 또 이런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기타 이제 인사고과 이런 데다가 그 의사결정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된다. 직무 분류가. 그러니까 인사에 있어서 직무 분류는 상당히 중요하죠. 인사의 그 관리의 기초가 되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뭐 그 인적 관리의 구성 요소에 그 기초에 인사관리에 이게 다죠. 거의 다죠. 뭐 채용, 승진, 이동, 교육훈련, 개발, 임금, 뭐 후생, 인사고과 이런 거 다죠. 그죠? 이거를 총망라하는데 직무분류가 기초자료로 쓴다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직무분류를 하려면은 그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첫째, 면접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법, 질문지법, 작업기록법이 있습니다. 먼저 면접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당자가 해당 직무 수행자에게 개별적 혹은 집단적 면접을 실시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죠. 그 질문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또 질문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집단적으로 면접을 하는 방법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다음 관찰법이 있습니다. 직무 분류를 실시하는 담당자가 특정 직무가 수행되고 있는 것을 관찰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관찰은 말 그대로 보는 거죠. 면접은 이제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피면접자들한테 정보를 얻어내가지고 수집하는 방법이고 관찰법은 특정 직무가 수행되는 과정, 그런 프로세스 이런 거를 쭉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일 처리되는구나. 시간은 얼마 걸리고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내용을 기록하면서 보면서 관찰하고 해서 그 내용을 기록해서 그 직무 분류에 활용하는 것이죠. 다음 질문지법은요. 질문지를 직무 수행자에게 나눠주고 응답하게 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질문지를 수행자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조금 편한 그런 상태에서 응답할 수 있겠죠. 면접 같은 건 조금 긴장되지만은 질문지법 같은 경우는 질문지를 나눠주고 그 응답하게 하는 거니까 좀 더 쉽게 그 내면적인 그런 느끼고 일하면서 느끼고 이런까지 작성할 수가 있다.
다음 작업 기록법이 있습니다. 워크 샘플링이라고 하는 건데, 직무 수행자가 매일 작성하는 일지나 메모상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있고요. 다음은 직무 결정 과정입니다.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그리고 직무를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직무의 특성, 수행 요건을 명확히 하여 직무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업무 특성과 그 다음에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직위별로 군집화시켜 조직 내의 직무 구조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직무 단위 결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무 결정은 그림에다 보시다시피 일단 업무를 파악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분류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대표 업무를 선정한 후에 그 일반적 기준과 부차적 고려사항을 적용해 가지고 직무를 확정짓는다. 직무 결정을.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은 업무 수행이 대부분이 같을 것.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요구된 능력, 기능에 커다란 차이가 없을 것. 그 다음에 그 직무가 기대되는 것. 부차적인 고려사항은 인사관리 단위로서의 적정한가. 또 기능 및 업무 중심의 직무 표준화. 기능하고 업무 중심으로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나 이거죠. 그 다음에 직무가 안정성. 직무가 얼마쯤 안정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 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직무 간의 실제적 구분 가능성. 직무가 명확한 구분이 있는지.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비생산적이고 상당한 그 조직 구성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행정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원조도 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직무 간에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업무 분장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근거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근거에 의해서 작성해서 잘 숙지를 해서 그 자기가 무슨 임무를 가지고 무슨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직무 내용 성격에 대해 또 명백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타 직무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지금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조직의 관행, 조직만의 또 독특한 특성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도 또 반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조직 교재에 있는 직무기술서 그 예시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직무 분류 체계 및 직무 분류표 작성에서 업무 분장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업무 분장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이게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게 뭐 일이 이게 또 이게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 자기 일인지 또 다른 사람 일인지 명확하게 서로 미루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분장표를 잘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의 특성이나 개인의 직위, 직책에 따라서 그 업무를, 직무를 분담,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직무를 그런 분류를 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직군이라든가 직무, 과업 내용을 표시하는 거예요. 다음 조직 구성도. 조직 구성도는 기관의 조직 구조를 도식화, 그림으로 표시한 거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제 직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급 기관이나 뭐 이런 시설에 가보면은 그 외부에도 있는 경우도 있고 내부에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이 책상 큰 밑에 유리 깔고 그 밑에도 이렇게 기관의 조직도를 이렇게 비치해 놓은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주어진 업무 환경에 따라서 조직을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하는데요. 이게 수직적 분화하고 수평적 분화 현상이 있어요. 그 수직적 분화는 직위 상하 관계를 나타내고 보고 체계를 명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많이 수직적 분화를 많이 활용하죠. 근데 최근에는 전문화되고 기능별로 세분화된 변화를 반영하여 수평적 분화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직 구성도도 그 기구도가 단순 기구도가 있고 또 기능도가 있고 지계통도로 나눠집니다. 그럼 기구도는 뭐냐?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실. 부, 과, 계 이런 부서 구성을 도식화한 것으로 가장 단순하며 또한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되는 것이죠. 기능도는 기구도에다가 각 부, 과, 계 등 조직 기관의 분장 사항도 함께 기입한 것이다. 업무 분장 이런 것도 함께 기입한다. 무슨 일을 한다. 지계통도는 모든 직위를 지계통 관계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거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직원의 모집과 채용입니다. 직원 모집인 그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인사 업무죠. 사람을 이제 처음으로 모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를 모집해야 되겠죠. 그죠? 그 인사 방침이라든가 채용 대상 추천, 채용자의 특성과 행동 이런 게 있는데 우선 직원 모집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방침은 뭐냐? 인력 관리와 인력 충원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했을 때 그 사회복지사업법, 또 개별법령, 법인의 운영 규정, 그리고 인사 규정, 또 기관 운영 규칙 및 취업 규칙 등이 인사 방침에 포함되죠.
그 방침은 뭐 법령이라든가 그 규칙 이런 데다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사 방침에는 뭐 인력 채용이라든가 또 급여는 얼마쯤 줄 것인지 급여 수준, 또 근로계약 체결, 또 근태 관리, 상벌 등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용 대상 출처에는 뭐냐? 조직이 지원자들을 모집하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사내랄 것인가 공급과 그다음에 사회 공급으로 구분할 수 있죠. 사내 공급은 조직 내부의 기존 인력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내 게시판이라든가 출판물 등을 통해 모집하거나 또 혹은 관리자들이 추천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게 되죠. 사회, 즉 외부 공급은 조직 외부의 인력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이고, 직접 지원, 또 추천, 광고, 고용 대행사, 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채용 담당자의 특성 및 행동은 뭐냐? 모집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입니다.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에게 보이는 친절한 태도, 또 지원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이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거든요. 사람을 잘 뽑아야 되거든요.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각 기관은 그 직원 모집 과정에 있어서 적합한 채용 담당자를 배치하고 그 채용에 관한 훈련을 실시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해야 되죠. 다음 직원 선발을 한번 봅시다. 직원 선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원 모집 과정을 통해서 지원자를 확보를 하고 그 중에서도 그 기관에 가장 적합한 인력을 선발해야 되겠죠. 뭐 어떤 그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성실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갖춰야 되겠죠. 그런 거를 그, 그 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잘 선발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조직 및 일반 조직에서 직원 선발 과정 및 세부 내용 유사하지만 그 사회복지 조직 같은 경우는 추천자, 또 주변 관계자 확인, 또 선발 결정 사이에 그런 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집안 직원 선발 과정의 세부 내용을 보면은 제출 서류를 내면 검토를 하는데 지원자가 제출한 응시원서, 그 다음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이 제출서를 검토하고 시험 실시 의 결과를 검토합니다. 기본 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대상으로 시험 실시, 또 작업 샘플 분석 기관에 따라 별도의 시험 없이 그렇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서류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면접은 우수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그래서 관리자나 인사위원회, 인사 담당 부서의 구성원이 면접으로 참가하여 가장 우수한 후보자에 대한 그 의견을 취합한다 이거죠. 그래서 면접도 또 이렇게 개별 면접도 할 수 있고 집단 면접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개별 면접도 보고 또 집단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여러 입체적으로 해볼 수 있다. 다음 추천자 및 주변 관계 확인인데 소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서를 확인하고 주변 관계에 대한 정보를 검토해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결정하는데 최종 후보자 선발 및 기관이 고려하고 있는 급여, 그 복리후상과 같은 보수 조건에 대한 그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죠. 다음은 세 번째로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직 사회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간략하게 제시하는 건데, 그리고 조직 적응도를 향상시켜 가지고 신속히 그 조직에 공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 오는 신입 직원들이 그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기관에 대한 인상이. 그래서 그 처음 신입 직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입 직원 그 오리엔테이션은 그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인데요. 그 조직의 어떤 사명과 목적, 또 역사, 기본 정책, 규정, 뭐 구조라든가 위계 질서, 또 일의 절차, 조직의 기본 활동과 서비스, 자원, 외부와의 네트워크에 관한 활동, 이런 걸 소개해야 되겠죠. 또 소속된 부서의 조직 내에서의 위치, 기능,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자기 소속 부서의 전문화된 영역과 또 다른 부서와의 관계는 어떤지, 또 조정 체계는 어떤지, 이것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과 부서 내에서 신입 직원의 위치와 과업 기능과 각각의 부서 내 관계들과 부서 내에서의 조정 체계, 또 과업에 대한 슈퍼비전 체계, 또 업무 시간, 임금, 부가 임금, 승진 시스템에 관한 정보, 이런 거를 이제 개략적으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그 사명감을 갖고 그 일하고 그 조직에 빨리 적응해서 그 조직의 공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입 직원에 대해서 그 오리엔테이션이 효과적으로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잘해요. 그리고 신입 직원들에게 필요한 정보의 선별 제공과 제공 방법의 결정,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전주민 부서장은 기존 직원들이 따뜻하게 신입 직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입 직원이 부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경계심을 줄이고 신입 직원이 조직에 적응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서장 관심이 중요해요. 둘째, 신입 직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대해서도 입사 후 꼭 필요한 정보에 한정해서 체계적이고 간소하게 제공을 합니다. 처음인데 너무 많이 그렇게 하면은 이 효과가 없거든요. 간소하게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신입생원 오리엔테이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돼요. 그리고 끝난 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서 그 이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죠. 다음 그 신입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그 잘못된 점을 개선해야 되겠죠. 다음은 직원 배치입니다. 신규 채용 직원을 부서에 배속시켜가지고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된다. 이게 참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정부도 보면은 뭐 인사가 그렇게 검증을 하고 해도 와가지고 그 배치를 했는데 잘못 뽑아가지고 사고 치고 함량 미달이고 정책을 제대로 못 펴고 그런 인사의 난맥사를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참 적재를 잘 뽑아가지고 적소에다가 배치하는 게 정말 그 중요한 일이죠. 참 그것이 말처럼 참 쉬운 건 아니겠지만은 이게 또 참 그 전문성을 가지고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오류를 줄이려면은 치밀한 분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직원 배치 과정에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직무 적절 수행자를 직무를 가장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수행할 수 있는 직무와 일치시킨다 이거죠. 다음에 뭡니까? 능력주의에서 배치한다 이거죠. 어떤 정실이고 어디 연구에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능력주의 근거에 의해서 배치한다. 이런 객관화되겠죠. 공정하고, 그죠? 그러니까 각급 기관이고 그런 데 보면은 이런 능력주의에 근거 가지고 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향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적 자원으로서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잠재력부터 일깨워야 돼요. 그래서 향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또 조직과 개인의 어느 한쪽에 소홀해보지 않도록 균형 있게 배치해야 돼요. 너무 어떤 조직 성과만 이하고 개인 자질은 또 뭐 전혀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고 어떤 개인 자질과 조직 성과가 같이 봐가지고 균형 있게 이렇게 배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직원 배치 과정에서 고려사항 이것도 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프로그램인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이제 개정돼 가지고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은 여기다 좀 많이 안 넣습니다. 많이 또 시간 제한도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을 법에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도 있고 이랬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보상과 평가입니다. 보상은 피고용인의 고용적 관계로 인해 가지고 받게 되는 모든 형태의 재정적 형태의 보답이다. 또 서비스고 부가적 혜택 이런 게 되는데 보상의 중요성은 뭐 직원의 노력에 대한 대가죠. 당연히 동기부여가 되겠죠. 또 헌신을 고취시키고 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뒤에 나오는 승진하고. 그래서 급여라든가 또 초과 근무 수당, 또 근속 수당, 인센티브 시스템, 연금, 유급휴가 등 이런 게 있습니다. 보상 및 인센티브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승진입니다. 승진은 뭐 가장 바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합리적 승진 기준 이런 게 또 승진 제도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능력하고 실적에 따른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연공 요소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경력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경력과 능력 및 실적에 대한 평가 또 승진 평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은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승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기 이런 데도 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진 같은 경우는 직무에 대한 직원의 수한 결과에 기초해 가지고 그, 그 지위를 발전시키는 거죠. 뭐 지위에 따라서 보수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승진과 봉급 인상에서 중요한 요소는 근무 연한, 또 업무 수행 능력이고, 또 학력이라든가 시험 성적, 또 교육훈련 성적, 상벌사항 등이 이 승진의 기준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죠. 또 조직 구성원이 조직 생활에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승진과 보수인데, 그 보수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제시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승진 기회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가장 희망하는 사회죠, 사실.
그래서 승진은 첫째, 조직에서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합치시켜주는 일을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목표하고 조직의 목표를 합치시켜준다. 서로 윈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승진에 올라가고 조직도 발전하고 조직 그 목표를 달성을 잘 했기 때문에 실적을 쌓았기 때문에 승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승진에 대한 그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 이런 게 제도적으로 또 운영면에서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사실. 승진은 또 가장 유효한 의사소통 수단이 되어가지고 조직에서 중요한 가치 기준은 승진 기준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또 합리적 승진 기준 및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인사 정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공평성의 원리를 둔 승진은 인재 육성과 또 능률과 의욕을 높이고 인간관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근데 뭐 사기양양의 뭐 결정적이죠, 사실. 승진이라는 것이. 정말 헌신적이고 실적이 높고 청렴하고 모범적으로 일하는 이런 사람이 승진하고 이래야지 조직도 발전하고 그 나아가 사회에도 기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될 사람이 되지 않고 그 엉뚱한 사람이 많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좌절감이라든가 더 실적이 높은데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탈락한다면 퇴보가 되겠죠. 확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될 사람이 돼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같은 경우는 제도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운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다음은 직무 수행 평가를 보겠습니다. 직무 수행 평가는 여기서 그 직원이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데 조직 전체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명확한 기술 분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행동기준 평가 방식을 해가지고 BARS를 해가지고 과학 분야별로 행동기준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서 평정 척도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그 직무 수행 평가를 하려면은 직원이 업무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해서 명확한 기술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직무 수행 평가와 그 결과의 반영은 조직 전체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 분야별 행동 기준과 등급에 따른 평정 척도를 사용하는 이 평가 방식에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객관적으로 비교적 할 수 있죠.
근데 다음에 나오는 다면평가가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그 대상자의 본인의 평가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복수 평가자가 평가하는 경우죠.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그 인사 담당자가 이제 그 비밀리에 이렇게 지정을 해서 다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평가의 어떤 그 장단점이랄까? 이래 보면은 평가의 어떤 오류 가능성이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여러 사람이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어떤 그 평정자만 하는 그런 데서 여러 사람이 하니까 그 평가 오류 가능성이 줄어드는데 이것도 또 잘 해야 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크다. 여러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도 짜고 하자면은 그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결과 해석이 복잡하다. 과연 다음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다음 평가. 괜히 경쟁자한테 나쁘게 막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런 같은 경우도 인사 담당 부서에서 그 다면 평가 그 대상자를 이렇게 지정을 할 때 그런 그 정보 같은 걸 입수해 가지고 그 사람 친소 관계에 과연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응?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좀 친하고 친밀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 관대하게 막 주다 이거죠. 응? 관대하게 이거 무조건 잘한다, 이것도 잘하는 사람들 계속 다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너무 관대하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괜히 이 사람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감이나 또 경쟁의식을 가지고 막 깎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옳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같은 다음 평가 등을 해줄 경우에는 그 좀 더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뭐 최고점하고 최저점 뭐 그걸 뭐 제외한다든가 또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런 거는 좀 평가 거기서 제외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과학적인 그런 다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의 단점을 줄일 수가 있어요. 다른 평가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걔네 그 어, 열심히 한 사람이 다른 평가를 해가지고 오히려 좋지 않게 평가된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른 평가도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가 당연히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다음에 평가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교수가 좀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거의 다 지금 받아 들어가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 갖고 과학적으로 다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 평가 이것도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소진에 대해서 그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그 순서인데요. 그 소진이라는 것은 이 높은 수준의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또 스트레스 심하게 경험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탈진 상태죠. 탈진 상태. 구성원의 소진이죠.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사회복지 조직 이런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소진 현상이 많죠. 업무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은 스트레스와 소진 관계인데 스트레스 원인 이거 뭐 사람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죠. 그 스트레스를 참 잘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 소진 상태가 와서는 안 되겠죠. 사건 또는 경험, 과도한 업무, 각종 사건, 뭐 또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충격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또 말씀했지만 업무가 과도하거나 또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서로 대립돼 갈등이 생기고 말이죠. 또 폐쇄적 조직 문화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더하죠, 그죠? 투명하지 못하고. 또 동기 유발이 되지 않는 경우, 타 직원과 역할 갈등, 또 이런 슈퍼비전, 또 이런 사회적 지지가 적고 참여적 의사결정 못하는 상황도 소진과 관련되죠. 스트레스로 가득한 이런 생각 있으면 감정, 불안, 분노, 좌절이 생기죠. 그러면 당연히 신체적으로 이 감정적, 정신적으로 이런 반응이 오죠. 그러면은 탈진 상태가 온다. 소질이 온다. 그렇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어떤 행위냐면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인생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 일과 가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된다. 그림을 봤는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조직에 보면은 조직이나 업무 환경의 특성상 조직 구성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 위험성이 높다. 소진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에서 소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예방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그 소진이 뭐냐 그것도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조직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첫째, 직무 분류상의 용어를 정리하시오. 둘째, 직무 분류표를 토대로 작성하는
업무 분장표와 조직 구성도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셋째, 직무 수행 평가에서 단면 평가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직무 분류상의 용어를 보면은 우선 사회복지 조직처럼 그 노동 집약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조직인데요. 따라서 직원의 능력, 또 지식, 기술, 성향 등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그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그 인사에 관련된 그런 용어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우선 가장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인 직군이 있습니다. 직군은 업무의 본질적인 특성이나 요구되는 지식, 기술, 행동 등이 동일 계통인 직무들의 집합입니다. 다음, 직렬이 있습니다. 이것도 추상적인데요. 유사한 직무 역량이 요구되고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무들의 집합입니다. 다음, 직무가 있습니다. 목적이나 수준이 유사한 책무의 집합입니다. 다음, 실체적으로 들어가서 책무가 있습니다. 책무는 여러 가지 과업의 집합이고 특정 개인이 수행하는 여러 과업의 집합입니다. 과업은 일의 한 단위로 여러 요소들이 의미나 목적을 가지고 모인 작업을 의미합니다. 다음, 가장 최소 단위인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는 가장 최소 단위의 작업으로서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업무의 가장 작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가장 작은 개념이라는 거죠. 요소가. 이것을 한번 아래서부터 한번 또 설명해 드리면은 직무 분리상의 용어에서 업무의 가장 작은 개념인 요소가 있고 그 위에 요소들이 의미나 목적을 가지고 모인 작업인 과업이 있습니다. 다음, 여러가지 과업의 집합인 책무가 있고 다음에 목적이나 수준이 유사한 책무의 집합인 직무가 있습니다. 다음, 유사한 직무 역량이 요구되고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무들의 집합인 직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 할 수 있는 직군이 있는데요. 직군은 업무의 본질적인 특성이나 요구되는 지식, 기술, 행동 등이 동일 계통입니다. 이것을 직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직무 분류상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그 직무 분류도 할 수 있고 또 직무 기술서도 작성할 수 있고 제반 인사 관리를 그 여러 방면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용어를 확실하게 알아주시고요. 다음은 직무 분류표를 토대로 작성하는 업무 분장표와 조직 구성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무 분류표라는 것은 직무의 권한과 책임, 또 업무 수행 등의 특성에 따라서 이 분류를 하는 것을 기록한 문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직무에 대한
그 권한, 또 어떠한 책임이 부여되는가, 그 책임, 또 업무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기록한 문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각 직무의 주제를 정하고 그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 분류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업무 분장표하고 조직 구성도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업무 분장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 업무 분장표는 그 개별적으로 그 분담하게 되는 업무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직무 분류표 앞에 설명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직군과 직무, 다 설명드렸죠. 과업 내용이 중점적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행 시간, 또 주기, 책임 권한 등이 추가적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이런 데서 가면은 어떤 인력관리 면에서 그 업무 분장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업무 분장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업무 분장표를 잘 짜야 됩니다. 그야말로 자격이 있고 그것을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적재가 적소에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어떤 그런 그 목표 달성이라든가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업무 분장표에 그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음 이제 조직 구성도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조직은 주어진 업무 환경에 따라서 조직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조직 구조의 분화라고 하는데요. 이 분화에는 수평적 분화가 있고 수직적 분화가 있습니다. 수평적 분화는 이제 수평 관계입니다. 서로 어떤 동료라든가 이런 같은 계급 이런 측면에서 수평적으로 분화를 하는 것이고, 수직적 분화는 상하관계, 수직적으로 나타내는 분화죠. 즉 보고 체계를 명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상하관계니까, 상급자와 하급자 그런 관계니까. 이런 그 수직적 분화 관계 때문에 이런 장점이 때문에 조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죠. 어떤 보고 체계를 상당히 명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수직적 분화는. 그러나 최근에는 이 업무가 전문화되고 또 기능별로 세분화된 그런 이 변화를 반영해서 수평적 분화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 구성도는 기관의 조직 구조를 도식화한 것으로 직제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냥 임의로 작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조직 구성도는 직제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조직 구성도가 작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조의 내용을 어떻게 표시하냐에 따라서 기구도, 또 기능도, 지계통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구도는 우리가 그동안 흔히 많이 본 것인데요. 부, 과, 계 등의 구성을 도식화한 것으로 가장 단순하며 또한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관이나 시설 데 가보면은 이런 벽이나
이런 그 탁자위 이런 데 보면은 기구도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능도는 기구도의 각 부, 과, 계 등 조직기관의 분장사항도 함께 기입하는 것입니다. 즉 업무 분장사항도 함께 기입한다 이거죠. 다음 지계통도는 모든 직위를 지계통 관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직무수행평가에서 단원평가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되어 있는데, 직무수행평가에서 단원평가뿐만 아니라 행동기준평가 방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태도평가와 능력평가, 실적평가로 이루어지는 과업 분야별 행동기준과 등급에 따른 평정 척도를 사용하는 행동기준평가 방식입니다. BARS라고 하는데요. Behavioral, Anchored, Rating Scale입니다. 그래서 앞에 대해서 BA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과업 분야별로 행동 기준과 등급에 따라서 평정 척도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상당히 객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정을 보면은, 예시를 보면은 평정 기간이 있고 우서명이 있고 성명, 평가일자, 직책, 직급이 있고, 또 평가 기준에서 태도평가와 능력평가, 실적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중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적평가 같은 게 보통 높죠. 그래서 태도평가에는 다시 이해력과 협조성, 또 능력평가에는 이해력과 지도 및 감독력, 또 실적평가에는 목표의 달성도라든가 또 정확성, 그래서 이제 합산하는데, 평정점수는 이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래가지고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합산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관이나 시설마다 그 특성에 맞게끔 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자냐, 또 관리자냐, 또 실무자냐, 그런 데 따라서 또 평가 기준이라든가 평가 항목 같은 것이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기준 평가 방식, 그거를 서비스 이용자의 어떤 문제 사정, 과업 수행에 따른 어떤 예시를 한번 보면은, 몇 가지만 보면은, 보통 이제 매우 우수는 7점서부터 매우 미흡 1점까지 이렇게 척도를 하고, 이제 매우 우수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그 문제가 서비스 이용자의 기능을 어떻게 제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매우 우수로 7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문제가 서비스 이용자의 기능을 어떻게 제어하는 데는 기술적인 판단을 한다. 이런 이제 우수해가지고 6점 이렇게 이제 부여하고, 그 다음에 보통이 또 있겠죠. 보통은 정보 수집, 문제를 파악하고 정보 수집하는데 보통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서비스 이용자의 기능을 어떻게 제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한다. 이러면 이제 5점 정도 이렇게 부여하고, 그 이하로 4점, 3점, 2점 해가지고 매우 미흡하다 이러면은 서비스 이용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할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또 그 문제가 서비스 이용자의 기능을 어떻게 제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못한다. 매우 미흡합니다. 이런 건 일정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런 그 부족한 경우와 또 미흡이라든가 매우 미흡 같은 거, 능력이, 조금 전에 설명한 능력이 없다, 어떤 문제가 서비스 이용자의 기능을 어떻게 제어하고 있는지에서 판단하지 못한다, 이런 같은 경우에 평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교육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행동 기준 평가 방식이 그렇고, 그 다음에 단면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단면 평가는 평가 대상자 본인을 포함해서 복수 평가자가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제 평가하는데, 이것은 단독으로 어떤 평정자가 평가하는 평가서야 하는 평가보다도 평가의 오류 가능성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제 평가하니까 그러한 장점은 있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여러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또 취합해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리고 또 결과 해석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경우 평가 결과에 오류가 있는 단점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당연평가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당히 업무도 성과도 내고 여러 가지로 평가서에서 높이 받아야 함에도 또 어떤 경쟁자라든가 또 어떤 사감에 의해 가지고 점수를 아주 낮게 주는 그런 평가하거나, 또 그 반대로 또 이 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너무 모든 걸 또 우수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그런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강 사회복지조직의 인사관리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